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유튜브 콩 또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오늘도 많으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 수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최근에 특검이 가동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고, 어제가 또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 1심보다 적은 형량이 나왔다, 이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유족의 반응은 어떤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조 변호사님. 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회유를 하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2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1심보다 2년이 적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단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복 협박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1심과 죄를 인정한 것은 똑같은데 징역형이 2년이나 지금 깎인 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그 피해자가 상급자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 종용을 받았고 가족 외엔 군대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9년형이라는 것이 네. 좀 피고인에게 좀 부당하다,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지금 감형을 한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자 이중사의 유족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중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장석으로 뛰어나가다 군사경찰에 제지를 당했고요. 예. 또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크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고 이중사의 어머니는 이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가기도 했다는데요. 그 유족 측 변호사는 이제 이 군사법원이 이번에 비상식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매우 비판을 했고요. 예. 이날 군 인권센터에서도 성명서를 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 고등군사법원이 이제 폐지됐는데도 굳이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하겠다고 붙들고 있더니 결국 가해자 봐주기로 항소심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서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 고등군사법원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월 1일에 폐지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판결이 나오게 된 그러니까 건데. 7월 1일 이후에 판결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민간법원에서 그러네요. 이 부분을 판단을 다시 하고 판결을 내렸을 텐데 아쉽네요. 6월 어떻게 달에 보면.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2심 판결이 나게 된 거죠. 네, 그럼 군사법원에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냐 하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판단을 한 것인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다면 과연 감형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치료를 받는 것도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쵸.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희가 말로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 전체가 그렇죠. 온 생에 있어서 이 상처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해자 관점에서 재판부가 더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이 사과였다고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건데 사과의 정확한 의미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과 아닌가요? 예. 전 이거는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다. 잘못했다는 용어를 쓴 건가요, 제대로? 마냥 그 문자 안에? 이렇게 하면서 뭐 나는 이제 뭐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는 사과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네. 들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너가 이거 잘못했다고 뭐 신고하는 순간 나는 죽어버릴 거야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면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이거는 명백한 보복 행위였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다른 직업으로 전역을 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데도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유족들의 입장에서 정말 항의를 하고 가슴을 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예. 이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두 가지 혐의였어요. 크게 보면 강제추행 치상 혐의랑 네. 이제 특가법상 보복 협박 관한 혐의가 이 두 가지였는데 네. 1심과 2심 모두 뭐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 보복 협박에 대해서는 계속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 그 가해자가 이제 그 범행 직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암시를 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협박 이런 것이 아니라 사과의 문자로서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어떤 내가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고 하더라도 사과를 받는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과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는 사과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사과를 할 때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맥락이 필요하다는 그 당시에 거죠. 사과를 했지만 네. 이해람 중사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신고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건을 좀 덮으려는 여러 가지 무마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또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적극적으로 뭐 사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뭐 죽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사과를 내가 안 받아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내가 무슨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식의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사과라기보다는 보복 내지 협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걸 지금 보복과 1심과 협박에 2심에서 다 무죄가 계속 나왔나요? 보복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예. 사실 제가 사건을 해보면은 특히 연인 사이에 있어서 헤어지고 나서 나 안 만나주면 나 네. 죽어버리겠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요. 이거 다 협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연인 사이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해자가 지금 나에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충분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고요. 협박으로 느끼고 위해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렇죠. 사로잡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과 2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인이라는 집단이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내가 이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우리 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피해자로 고소를 하고 신고를 했지만 예. 오히려 우리 군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피해자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네.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당연히 협박으로 봐야 됐을 텐데 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굉장히 그러네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금 형량 2년이 줄었습니다.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형량 2년이 줄었던 것이 아까도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피고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네. 그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은폐라든지 합의를 그 상급자들이 종용을 했고 네. 군대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게
너무 세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2심 그러면은 또 재판부는. 하나 소송을 더 하라는 건가요? 2차 피해에 대해서? 그러면은 재판부의 말대로 예. 들어보면 그런 상급자들이나 군대 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금 지워라라고 하는 누구한테 지워야 건데 될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고 특검도 이번에야 이제 발족이 됐잖아요. 네. 범행은 이미 3월에 있었던 건데 지금 수일이 지나서 이렇게 특검이 뭐 좀 특검이 늦어지고 있는 거군요, 지금. 진행된다고 해도 이미 네. 증거인멸이나 말을 맞출 사람들은 이미 맞췄을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유족 측의 변호사가 대법원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양형 판단을 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형된 게 앞으로도 법리적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확률이 높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족이 어떻게 보면 난관을 맞은 것이다. 이런 좀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재판 제도가 3심으로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재판을 하면 내가 법원에서 최소한 3번은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실제적으로는 1심, 2심에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3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1심, 2심은 사실관계를 막 따지고요. 네. 증거를 따지고 증인을 따지고 이런 예. 것들을 따지고 나서 법을 적용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3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심이라고 해서요. 법률만 적용을 하고 법률 적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 부분만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않겠군요.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미 1,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됐나 이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없고요. 예. 상고가 받아들여져서 이게 재판이 다시 된다고 해도 네. 이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한 1%도 안 되거든요. 아주 적은 통계적으로. 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고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법리적으로 이게 보복 협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정도는 따질 수 있을 건데 양형을 좀 더 늘린다거나 이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 참 유족 입장에서 답답하겠어요, 정 교수님? 근데 제가 이 군사법원이 너무 이심이 중요했네요. 상식을 좀 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꼭 이 사건이 아니 그럼 다른 사건들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미투를 통해서 어떤 본인이 당했던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해자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을 다 드러냈죠, 온 세상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어떻게 됐냐. 사람 죽인 사람으로 마치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가해자가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비난하고 악성 댓글 달고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파헤쳐가지고 그렇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건데 마치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봐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 메시지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협박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사실이 벌쳐질까에 대해서 다른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상황이 떠오르죠. 예, 그래서 법원이 제발 이 맥락을 보자라는 것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여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좀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보복 협박이 인정이 되면은 형량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근데 이 보복 협박해서 저는 계속 이게 협박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구체적인 해악이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이거를 협박으로 인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해악. 너가 신고를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거는 충분히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신고하지 수가 말아라는 있고요. 의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문자를 받고 이 문자가 그 범행이 있고 나서 거의 직후에 발송된 것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고 이해람 중사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과한다고 찾아오고 막 이럴까 봐.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 주변 지인들의 집에 가서 자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사정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 위협 이런 것들을 좀 재판부에서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희 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노인 학대 예방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노인 학대 문제가 최근에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실태가 지금 현재 어떤지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지네요.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구의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로 사실상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초고령 사회가 낳는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당장 이런 상황 속에서 학대를 받는 노인들의 사례 건수도 늘고 있고 네. 그 유형도 보니까 참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학대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노인 학대 사례가 전국 3,818건이었는데 네. 2020년에는 6,259건으로 64%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노인학대가 대부분 주거지에서 발생을 하고요. 본인의 주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례가 88.8%에 달하고 학대 행위자, 즉 가해자의 60% 이상이 아들, 배우자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이제 며느리나 가족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아들하고 배우자면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죠. 예. 예. 물론 며느리나 딸의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통계 수치상 가장 많은 수치는 이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학대 행위자였던 경우가 10.7%였다고 하고요. 학대 피해 노인의 15.8%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왜 뭐 신고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는 고령사를 집어드는 등에서 그런 사후 대책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네.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학대 사례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 안에 어떤 현황인지를 지금 분석을 해 주셨고 주거지, 가족, 또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 주셨거든요. 두 분이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가족에 의한 학대 사례가 지금 가장 많다라고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 게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다뤘습니다마는 뭐 영케어로부터 집안에 돌봐야 그렇죠. 될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한 가정의 책임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네.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 돌봄자인 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특히 노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자식이 나를 학대를 한다고 해도 자식을 떠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설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은폐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폐가 되다 보면은 이게 또 여러 번 반복적인 학대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폐되는 것들을 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후 대책, 그러니까 체계적인 사후 대책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어야 되는 거죠. 분리를 하면 그 분리를 했을 때 이 노인분들을 어디로 모셔서 그렇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또 그런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은폐되는 문제 지금 아마 이 통계 안에도 은폐되어서 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돌봄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이 몰락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봄이 온전히 가족의 몫이 아닌 국가에서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 왜냐하면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노부부인데 한 명은 치매고 한 명은 이제 병에 걸린 상황에서 두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보도가 몇번 왜냐하면 됐었죠. 더 이상 생활을 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치매를 걸린 사람들도 국가에서 잘 돌봐주고 어떤 질병에 걸린 노인도 너무 경제적 부담 없이 한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가정폭력을 절대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그런 시스템, 가족에게 모든 걸 부양시키다 보니 그 피부양자나 부양자 모두 부담을 느끼고 네.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진 데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국가적인 체계에서 한번 이 문제를 봐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고령사회로 오다 보니 노인 혐오 문화가 참 우리나라에서 자꾸 경제적인 거하고 지어져서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쓰면 좀 그런 용어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노인들이 연금을 축낸다. 그래서 연금충이라는 말이 한동안 또 온라인에서 많이 쓰였었고요. 이게 정치인들도 써서 논란이 됐는데 노인들이 틀릴 소리 낸다. 그래서 비하는 용어, 뭐 틀딱 이런 용어들. 예. 그다음에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약간 비하해서 뭐 할매미 이런 이런 표현이 언제부턴가 너무 많이 제가 쓰이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혐오는 약자에 대한 폭력을 굉장히 정당하거나 부추기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이면 사실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인식해서 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한 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별로 얼마 안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동 학대라든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노인 학대 범죄를 조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이게 굉장히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해야 할 문제가 너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네요. 자, 일단 이 인식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지적을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